정수 믿어야 되나? 아니면 확인해야 되나? 의심은 쌓이면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마친 화약고가 됩니다. 나침에 맞다. 기억 못한다. 그래서 더 무섭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몰라서. 이혼하자. 황혼 이혼이든 뭐든. 나 더는 못 살겠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야기, 그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은빛 낭독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부산 원도심 재개발에서 빗겨난 골목 위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그 골목 어귀에 장영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서 있었어요.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슨 난간의 감촉도 익숙했고 3층 현관문 손잡이의 흔들림도 익숙했어요. 이 모든 게 아직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장영길은 올해 71살이었습니다. 오래전 은행 창구를 지키던 손은 이제 떨림이 잦았어요. 컵을 들 때도 문을 열 때도 가끔은 숟가락을 들 때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년 가을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엔 큰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조금씩 기억에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덧붙였어요. 기억을 자꾸 쓰세요.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거나.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날 이후 장영길의 책상 위에는 늘 같은 공책이 놓였습니다. 줄이 촘촘한 대학 노트였어요. 표지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고 첫 장 맨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 내일을 버리지 않기 위해. 장영길은 매일 아침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혹은 다짐처럼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약은 먹었는지,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어느 채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내 윤정수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챙겼어요. 정수는 올해 68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집안을 꾸려온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혈압약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아두었고 점심때 먹을 반찬은 미리 데워서 냉장고 앞 선반에 두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꼭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영감, 나 문화센터 갔다 올게. 저녁 전에 들어온다. 알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장영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요즘 부쩍 바빴거든요. 한두 달 전부터였을까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무렵에야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돌아올 때면 피곤한 얼굴이었고 가끔은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뭘 배우는 거더라. 체조? 아니면 댄스? 장영길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분명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흐릿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죠. 정수, 오늘도 외출. 문화센터? 저녁 6시쯤 돌아옴. 글을 쓰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두면 잊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장영길은 노트를 덮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 좁은 길 사이로 천천히 올라오는 경차 한 대. 그러다 문득 며칠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 검은색 청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 장영길은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며칠 전 날짜를 찾아 올라갔습니다. 정수, 오늘도 검은 가방 메고 나감. 그 위로 한 줄 더. 정수, 검은 가방. 매일 같은 시간. 그리고 또 한 줄. 정수, 어디를 그리 바삐 다니는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장영길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 열흘 전, 보름 전.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가방, 외출, 문화센터, 저녁 6시.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걸까요? 문화센터 강습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장영길은 노트를 덮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혹은 알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정수가 돌아왔을 때 장영길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 오늘은 체조랑 스트레칭 했지. 몸이 좀 뻐근했는데 시원하더라. 매일 가는 기가? 정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당신도 같이 가볼래?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오던데. 아니, 괜찮아.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영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 하나가 씨앗처럼 박혔어요. 정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것 같았거든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영길은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정수,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간다고 함. 체조 배운다고 함.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장영길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부산 원도심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영길은 여전히 노트에 하루를 기록했고 윤정수는 여전히 검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그 사이 장영길의 마음속 불안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마치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영길은 냉장고를 열었다가 우유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골목 입구 슈퍼로 향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골목은 비탈이 심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장영길은 익숙한 걸음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는 동네 어르신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햇볕이 좋은 날이면 늘 그곳에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자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었죠. 장영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길이 형님. 오늘은 웬일로 혼자 나왔노? 평상에 앉아있던 최 씨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장영길은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며 대답했어요. 우유 떨어져서 좀 사러 왔습니다. 슈퍼 주인 박 사장은 우유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영길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어요. 아따, 형님. 형님 댁 마누라는 요즘도 그 강습 나가나요? 장영길은 돈을 건네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강습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거든요. 강습이요? 그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문화강좌 말입니다. 우리 마누라도 같이 다니는데 형님 댁은 진짜 꾸준하게 나간다 카이. 박 사장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선생 있잖아요. 박 뭐더라, 아, 박성희. 젊고 말 잘하는 그 양반. 요즘 인기 많다 아입니까? 박성희.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장영길은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박성희. 정수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린 걸까요? 아, 그렇습니까? 박성희 선생님. 장영길은 애써 자연스럽게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쓰려왔어요. 알 수 없는 이름,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아내가 매일같이 나가는 그곳. 형님은 안 나가십니까? 남자 어르신들도 꽤 오던데. 아,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장영길은 애매하게 웃으며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슈퍼를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계속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박성희, 박성희. 입안에서 중얼거릴수록 낯설었고 낯설수록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계단길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장영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곧장 책상으로 향했어요.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 옆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정수, 박성이라는 사람 강습 다닌다함. 동사무소 문화강좌. 내가 이 이름 들은 적 있나? 기억 안 남. 글을 쓰고 나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장영길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연락도 없이 외박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죠. IMF 때는 집을 나간 동네 친구도 있었습니다. 빚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람을 피웠던 거였어요. 배신이라는 단어는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영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영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수가 들어왔어요. 검은 청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요.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나왔다. 그래, 수고했어. 장영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아내의 가방으로 향했어요. 정수는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뭔가 보였어요. 장영길의 눈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검은색 비닐 봉지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모양으로 봐서는 신발 같았습니다. 그것도 남자 구두였습니다. 광택이 벗겨진 낡은 남자 구두 한 켤레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어요. 장영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구두는 현관 신발장에 고스란히 있었으니까요. 그럼 누구 거란 말인가? 정수는 왜 남자 구두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걸까? 그건 뭐고? 장영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정수는 화장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뭐가?
그 가방 속에 있는 거, 구두 아인교. 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이거 교회 집사님 거라. 국고장 나갔고 고쳐다 주기로 했는데. 정수는 재빨리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영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왜 그러노? 사람을 요상하게 쳐다보고.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교회 집사 구두를 고쳐준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장영길의 마음속에서는 작고 어두운 뭔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집사 거라면 왜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가방을 닫았을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장영길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박성이라는 이름과 검은 가방 속 남자 구두만 떠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장영길은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 아래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정수 가방 속에 남자 구두 있었음. 교회 집사 거라고 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수 믿어야 되나? 아니면 확인해야 되나? 글씨가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영길은 노트를 덮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아는 게 맞을까? 내가 놓치는 게 더 많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보고 있는 걸까? 부산 원도심의 밤은 깊어갔고 좁은 연립주택 3층 창가에는 불을 끄지 못한 노인 하나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영길은 노트를 펼칠 때마다 같은 문장들을 마주했어요. 검은 가방, 남자 구두, 박성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장영길은 마음을 굳혔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장영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문화센터 가나? 정수는 김을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다. 강습 끝나고 잠깐 사람 좀 만나야 돼. 장영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를? 그 선생 있잖아. 박성애 씨. 수강생들 상담 좀 해준다 카더라. 박성희.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장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저녁은 늦어도 6시 반쯤엔 들어올 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영길은 곧바로 일어났어요. 낡은 외투를 집어들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청가방을 어깨에 맨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장영길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몰래 따라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여 분쯤 걸었을까요? 정수는 동사무소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정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장영길은 뒤따라 들어갔어요. 3층 복도 끝 강습실. 문 위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라인댄스 건강 체조 강습. 장영길은 복도 한쪽에 몸을 숨기고
유리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15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중년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운동복 차림. 자, 어르신들. 오른발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성희였습니다. 장영길은 안도했어요. 정말로 강습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문화센터였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이 남았습니다. 그럼 남자 구두는 뭐였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쯤 강습이 끝났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나왔고 윤정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수는 계단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반대편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영길은 황급히 뒤를 따랐어요. 비상구를 나가니 건물 뒤편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골목 입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장영길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낡은 차였습니다.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번호판도 희미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정수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영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자였습니다. 분명히 남자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남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굽은 어깨와 마른 체구가 보였습니다. 남자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영길은 자신의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얀 배기가스만 남기고요. 장영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 이렇게까지 머릿속이 또렷했던 적은 없었어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두려웠습니다. 정수가 남자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한 듯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장영길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수 강습 끝나고 남자 차 타고 감. 흰색 승용차. 남자 얼굴 못 봄. 박성희는 여자 맞음. 그럼 차 탄 남자는 누구? 왜 정수는 그 남자 차를 탔나? 확인 필요. 마지막 줄을 쓸 때 펜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찢어질 정도로요. 장영길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얀 차와 검은 가방과 그리고 남자의 뒷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부터 잡아야 한다. 그날 밤 장영길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뭔가는 자신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장영길은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장영길의 일기는 거의 수사일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정수의 외출 시간, 돌아오는 시간, 들고 나가는 가방, 입고 나간 옷 색깔까지 글씨체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내용만큼은 집요하게 채워졌어요.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출발, 목요일 오후 2시 출발, 토요일 오후 2시 출발. 장영길은 노트를 펼칠 때마다 확인했어요. 빠진 날짜는 없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치매 때문에 잊을까봐 더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노트는 절반 이상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수가 먼저 잠든 뒤였어요. 장영길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문득 세탁기 위를 보게 됐어요. 덜 마른 수건 하나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수건이었어요. 그런데 귀퉁이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붉은 얼룩. 장영길은 천천히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피였습니다. 분명히 피였어요. 피?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장영길은 수건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피었어요. 정수가 다친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장영길은 수건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장롱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이었어요. 결혼할 때 장만한 거라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장영길은 장롱 문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맨 윗칸에는 이불과 담요가 쌓여 있었고요. 그 틈 사이로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구겨진 갈색 봉투였어요. 장영길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테두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영길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수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장영길과 닮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얼굴은 더 거칠었고 눈빛은 더 선했어요. 체구는 장영길보다 컸고 어깨는 더 넓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등에는 얇은 흉터가 길게 지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영길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영만 오빠랑 마지막 사진. 1987년. 영만.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형의 이름이었어요. 장영만. 2살 위 형.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가족의 금기어였습니다.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왔어요. 1980년대 공장 파업 현장. 경찰 방패가 휘둘러지던 그날. 형이 뒤에 서 있던 장영길을 밀쳐냈던 순간. 영길아, 뒤로 가 있어라. 그리고 쓰러지던 형의 뒷모습. 이후로 들려온 소식은 실종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이 사라진 해가. 장영길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1987년. 형이 사라진 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수가 형과 사진을 찍었을까요? 마지막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은 들락날락했습니다. 명확해지려 하면 다시 흐릿해지고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증발했어요. 장영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머리가 아팠어요. 정수가 형을 알고 있었나? 아니면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정수가 형과 무슨 관계였던 건 아닐까요? 형이 사라진 뒤 정수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도 형과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검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가? 그래서 남자차를 타는 건가? 혹시 그 남자가 상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의심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과거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영길은 사진과 수건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 옆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위에서 피 묻은 수건 발견. 정수 것인지 다른 사람 것인지 모르겠음. 한 줄 띄우고 다시 썼습니다. 장롱에서 형 영만과 찍은 사진 발견. 1987년 형이 사라진 해. 정수가 형을 알고 있었음. 왜 나한테 말 안 했나? 마지막 줄을 쓸 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글씨가 일그러졌습니다. 정수, 나 몰래 뭘 숨기는가? 형하고도 무슨 관계였나? 혹시 지금도 문장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시작됐고 한 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장영길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정수와 사라진 형 영만.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요. 정수야, 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장영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피 묻은 수건, 형의 사진, 검은 가방, 남자의 차,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장영길은 다시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뒷장에 크게 썼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수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형과 무슨 관계인지, 그 남자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글을 쓰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장영길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원도심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의심은 쌓이면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마친 화약고가 됩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장영길은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서요. 정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남포동 어느 건물 3층 법률사무소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습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아직 얼굴에 애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영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혼 상담 하러 왔습니다. 아, 네.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의 50년 됐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혼 이혼이시군요.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영길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적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배우자 외도 정황이 의심되시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거를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기억에 문제가 있으시면 더더욱요. 사진이나 녹음이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장영길의 머릿속에 박혔어요. 증거, 확실한 증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서류 몇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직 집에 없었어요. 장영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 재산 분할, 위자료. 낯선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정말 이래야 하나? 잠깐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박혀 있었어요. 정수가 남자차에 올라타던 순간, 피 묻은 수건, 형과 찍은 사진.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수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옷에서는 비릿한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났어요. 왜 이제 와? 장영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정수는 신발도 다 벗기 전에 답했습니다. 요양원에. 아니, 지인이 좀 아파서 병원 좀 들렀다 아이가. 요양원? 병원? 애매하게 섞인 단어였습니다. 장영길의 귀를 자극했어요. 남자랑 같이 있었지?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공기마저 베어내는 듯 했어요. 정수는 한동안 장영길을 바라보다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또 시작이다. 치매락하면서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네. 치매. 그 단어가 장영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리한 칼날처럼요. 정수는 치매를 입에 올렸어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마치 무기처럼요. 장영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남은 세계가 마지막 버팀목이 흔들렸어요. 치매 맞다. 나 치매다. 그래서 더 잘 기억한다. 잊을까봐 다 적어뒀으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혼하자. 황혼 이혼이든 뭐든. 나 더는 못 살겠다. 봉투가 탁자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정수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영감, 진짜 왜 이러노? 나 바보 아니다. 나 다 보고 있다. 장영길은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동안 적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내가 잊어도 종이는 안 잊는다. 노트가 탁자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검은 가방 메고 나감, 남자 차 타고 감, 박성애, 피 묻은 수건, 형 영만 사진. 정수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 이걸 다. 그래, 다 적었다. 매일매일 적었다. 당신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뭘 하는지. 장영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 치매 맞다. 기억 못한다. 그래서 더 무섭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적은 거다. 잊지 않으려고. 정수는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정수가 우는 걸 본 적은 손에 꼽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영감. 나는. 말하지 마. 변명하지 마. 나 더 이상 못 듣겠다. 장영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따로 잔다. 이혼 서류 준비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탁자 위에는 이혼 상담 서류와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남편이 적어온 의심의 기록들.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정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밤 장영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정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부산 원도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3층,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 골짜기 아래로 조용히 굴러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시간에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윤정수는 여전히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녀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장영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부산 특유의 습한 비였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골목길에는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우산을 챙겨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가방이 더 무거워 보였어요. 장영길은 거실 창가에 서서 아내가 골목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은 끝까지 따라간다. 장영길도 우산을 챙겨 들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썼어요.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정수의 뒷모습은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 검은 가방.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동사무소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어요. 장영길은 당황했지만 계속 따라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수가 올라탔고 장영길도 뒷문으로 올라탔어요.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어요. 공장지대, 허름한 주택가, 산동네. 40분쯤 달렸을까요? 정수가 내렸습니다. 부산 외곽, 달동네 입구였어요. 장영길도 황급히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계단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습니다. 장영길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언덕 끝에 단층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신문지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지붕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요. 정수는 그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산을 접고 가방을 꽉 쥐었어요. 잠깐 심호흡을 하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영길은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비에 젖은 외투가 무거웠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문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어요. 박성희였습니다. 강습 선생. 정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정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집 안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박성희와 정수가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휘청거리며 걸었어요. 가느다란 몸, 굽은 어깨, 희끗한 머리카락.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고 그 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장영길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영만, 형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형, 3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형, 가족의 금기어였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었어요. 장영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폭발하듯이요. 1980년대 초 공장 파업 현장. 경찰들이 진을 쳤고 노동자들이 맞서 있었어요. 장영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젊은 나이였죠. 형 영만이 앞에 서 있었어요. 영길아, 뒤로 가 있어라. 형이 장영길을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경찰 방패가 휘둘러졌어요. 형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형이 쓰러졌습니다. 형? 장영길이 달려갔지만 사람들에게 밀려 닿을 수 없었어요. 형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찾아다녔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형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장영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 여기에?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장영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형 영만은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형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박성희는 약을 챙기고 있었고요. 정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영만 형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것만 드시고 조금만 더 버텨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다시 말했어요. 영길 씨가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은 장영길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기억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진실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장영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수가 매일 나간 이유를, 검은 가방을 든 이유를, 남자차를 탄 이유를, 피 묻은 수건의 정체를, 형과 찍은 사진의 의미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정수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형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묵묵히 장영길 몰래. 왜 말 안 했어? 장영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요즘 유난히 깊었던 한숨, 피곤해 보이던 얼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 장영길이 모르는 곳에서 흘렸을 눈물들, 모든 퍼즐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이 만들어낸 그림은 장영길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장영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요. 그러다 천천히 그 집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희가 나타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장영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박성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습기 섞인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정수는 형 영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영길이 들어서자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감, 나 다 봤소. 장영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장영만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가끔 의미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보는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박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길 어르신,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수 어르신께 라인댄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만 어르신 돌봄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네. 형님. 아니, 영만 어르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2년 전이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센터에 계셨어요. 기억은 거의 없으셨지만 동생 이름이 영길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셨죠. 박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수 어르신께서 연락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형님을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보호센터에서, 나중엔 요양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서요. 장영길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소? 장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치매 진단 받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충격 큰 일은 피하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형님 얘기를.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러고 가셨거든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정수야, 우리 영만이 살아있어도 영길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영길이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살 거다. 형 대신 맞았어야 했다고, 형을 못 지켰다고, 그렇게 자책하며 살 거다. 장영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형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는지를요. 형이 쓰러진 그날, 장영길은 형 뒤에 서 있었어요. 형이 자신을 밀쳐내지 않았다면 맞았어야 할 사람은 장영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몰래 형님을 찾아다녔어요. 30년 넘게요. 소식도 없고 단서도 없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2년 전에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살아계시다니. 하지만 형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정신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셨고 기억도 거의 없으셨고 그래서 내 몰래 당신 치매 진단받은 직후였어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죠. 형님 요양원비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문화센터 강습비 핑계대고 몰래 알바도 했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박성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 몰던 남자분은 제 남편이에요. 우리 부부가 자원봉사로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다니거든요. 정수 어르신 혼자서는 힘드실까봐 도와드렸죠. 그제야 모든 게 풀렸습니다. 검은 가방 속 남자 구두는 형 영만의 것이었어요. 낡아서 고쳐 신겨야 했던 구두. 피 묻은 수건은 형이 넘어져 다쳤을 때 닦아낸 것이었고요. 정수가 피곤해 보였던 건 밤낮으로 형을 돌보느라였습니다. 장영길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일기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찾아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느라 숨겼다. 손이 떨려 글자가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그러진 글자 속에서 장영길은 오히려 또렷한 진실을 보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아내를 오해했는지. 정수야. 처음으로 장영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제일 늦게 알아버렸구만.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숨겨서 미안해요. 장영길은 형 영만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고 있었어요.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형? 장영길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형, 나 영길이요. 동생. 영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길아. 그날 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눈에서는 비보다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함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의 눈물이었습니다. 장영길은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형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알았다. 내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이었다. 글을 다 쓰고 장영길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영길은 여전히 일기를 썼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기장은 의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록이었어요. 오늘 형과 함께 미역국을 먹었다. 정수가 끓여줬다. 형이 맛있다고 웃었다. 정수가 형 손톱을 깎아줬다. 나도 옆에서 도왔다. 서툴렀지만 함께였다. 박 선생님 부부가 형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 좋은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노트의 내용이 달라지자 장영길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어요.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영길과 윤정수는 부산 바다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요. 형 영만은 박성의 부부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들렸어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광안대교 너머로 지는 해가 수면 위를 붉게 물들였어요.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노부부의 발걸음이 오랜만에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바다 보니까 좋네. 장영길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우리 얼마 만에 바다 옮기고 한 10년은 됐을 거요. 그 정도 됐나? 세월 참 빠르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침묵이 이제는 편안했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이혼 얘기는 그만하자. 대신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마지막까지 서로 기억해 주는 걸로. 그걸로 계약하자. 장영길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내가 까먹으면? 그러면 일기장이 알려주겠지. 당신이 나를 한 번은 사랑했다는 걸.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앞으로도 장영길의 기억을 조금씩 앗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오늘의 바다마저 낯설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얼굴도 형의 얼굴도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는 게 있습니다. 정수야,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형을 찾아줘서, 그리고 날 버리지 않아서.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다시 보라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였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외곽 단층 집으로 형 영만을 찾아갔습니다. 박성희가 저녁을 준비해뒀어요.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 하지만 따뜻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영만은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숟가락은 들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영만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어요. 장영길은 형의 국그릇에 국을 더 부어줬습니다. 형, 천천히 드쇼.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영만은 낡은 라디오 옆에 앉았어요. 장영길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60년대 가요였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앉아 노래를 들었어요. 정수와 박성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 이 노래 기억나요? 영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박자를 맞췄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기억은 흐릿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영길은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가 반겼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진행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장영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안 합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변호사는 놀란 표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잘 해결되신 것 같네요. 네, 잘 해결됐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큰 오해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영길은 골목 슈퍼에 들렀습니다. 박 사장이 반겼어요. 아이고, 형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전에는 좀 어두워 보였는디 요즘은 환해졌어요. 장영길은 웃었습니다. 우유 2팩과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형 영만이 좋아하는 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황혼이혼 대신 황혼동행.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수와 나 그리고 형. 우리는 이제 함께 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날 떠날지 몰라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만은 끝까지 붙잡고 싶다. 설령 이름을 잊어도 이 마음만은 잊지 않기를. 글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부산 원도심의 저녁이 물들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 낡은 연립주택, 삐걱거리는 계단. 모든 게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장영길은 노트를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 테니 당신은 쉬쇼. 어머, 영감이 무슨 바람이 불었노? 그냥 고마워서. 정수는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젊은 날처럼 환했어요. 그날 밤 장영길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요. 치매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있었고 형이 있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오늘도 잊힐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사랑했던 그 마음, 함께했던 그 시간, 손을 잡았던 그 온기는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부산 바다는 오늘도 출렁이고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연립주택 계단은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자리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오래도록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정말로 기억해야 할 얼굴은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손은 누구의 손일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붙잡고 싶은 얼굴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은빛낭독실은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